1분기부터 주식이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네. 4분기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주가는 언제 오르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분석을 해봤는데 그 CPI 발표 후에 시장 반응이 매우 안 좋았던 그 10대 사건을 모아보니까 그 후에 6개월을 기다리니까 평균 시장이 19% 올랐다. 19%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익과 식사합시다. 오늘은 인사동에 있는 나무새 찻집을 왔습니다. 우리가 자주 촬영하는 실내 찻집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고 찻집에서 만났으니까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 특별한 손님은 아마 FOMC 회의에 그닥 관심이 없는 분일 겁니다. 네, 제가 확신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강한국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람들이 확실히 표정을 보면 다 아나 봐요. 댓글에 네. 우리 강 작가님하고 저랑 이제 방송 한 몇 번 했었잖아요. 예. 꿀이 떨어진대요, 제 눈에서. 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주식 시장이 심리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과거의 확률, 퀀터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 작가님이 유명해지시기 전부터 할 수 있다 알고 투자. 네. 예, 그래서 할투. 할투. 제가 꾸준히 거의 다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들어오신다는 얘기 듣고 너무 반가웠었죠. 네,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막 반갑습니다. 만나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 반응이 저분은 증권업계에 계신 분도 아닌데 박전문이 왜 저렇게 저분을 대단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지? 좀 의아했대요. 네. 예, 의아했는데 이제 우리가 주고받는 그 얘기, 강박증. 그렇죠. 예, 네. 거기서 사람들이 와 너무 재밌었다. 막 티키타카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 강 작가님의 찐가를 알게 됐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진작에 알고 있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나를 굉장히 잘 잡았다 싶은 게 그 FOMC 회의에 대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예측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퀀트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 그냥 이 숫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 그 외적인 뭐 여러 가지 뭐 전쟁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좀 결론을 내리는 편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79년도에 오일 쇼크가 있었고 80년도에 리세션이 들어가고 그때 이제 폴 볼커가 지금처럼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실제로 했었죠, 그죠? 네. 15%까지 갔죠? 17%인가? 예, 20%까지 갔었어요. 아이고, 네네. 예, 그런 모습 속에서 이번에 제롬 파월이 폴 볼커를 거의 따라하듯이 네. 그런 멘트를 하다 보니까 그때 경제 상황이랑 막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리세션이 시작되면 결국은 페드는 다시 말을 바꾸면서 금방 금리를 내리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그 금리를 내리기 앞서서 또 먼저 10년물 국채가 먼저 반영을 하고 네. 예, 그런 과정을 보면서 솔직히 이번에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50bp도 잘하면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이번에도 75로 올린 거예요. 네. 그냥 틀렸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75 올린다는 또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9월 달에 50, 11월, 12월 달에는 25, 25.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100bp 더 올릴 거다 했다가 네. 이번에 9월 달에 75로 올려버리고 11월 달에 또 75. 그 다음 12월에 또 50 이렇게 되는 거죠. 12월에 50. 네. 예. 뭐 이렇게 올린다고 하니까 100bp 더 올릴 게 아니라 200bp 더 올라가면서 페드의 연말 기준에 페드 정책금리가 4%를 넘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이제 다시 지난 6월 16일 저점을 깨는 게 아닌가? 뭐 그거는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 S&P가 1월에 4,300인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3,666포인트까지 네. 하락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 6월 16일에 66까지 떨어졌네요. 그 그러게요. 다음에 절반 이상을 리바운드를 했습니다. 네. 다시 4,000위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 이상 하락에 절반 이상을 만회한 경우에는 다시 최저점을 하락 돌파하는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그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네. 지금. 근데 사실 그래도 저는 크게 걱정을 사실 안 하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 인플레이션도 고려를 하지만 지금 경기 침체를 굉장히 많이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그 미국에 있었던 11번의 경기 침체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는요. 네. 그렇게 보니까 늘 주식이 떨어지는 거는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기 한 3분기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3분기를 선행을 해요? 이게 그 가끔은 4분기도 이제 네. 코로나 같은 예외적인 상황은 1분기짜리도 있었는데 이제 보통은 3분기가 많았고요. 평균이 3.2분기가 뭐 그랬습니다. 아, 주가가 그렇게 선행성이 크군요. 네. 예, 우리가 GDP 데이터도 뭐 지난 분기 GDP 네.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 예. 특히나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 후행성 지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은 선행 지표니까. 근데 그 선행성이 도대체 이게 1개월에 선행하는지 3개월에 선행하는지 그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몰랐는데 네. 거의 3분기를 선행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아, 그렇다면은 그게 의미하는 거는 1분기부터 주식이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네. 4분기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네, 이게 3분기니까요. 근데 사실 그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는 게 지금 3분기 컨센서스를 보면은 3분기 미국 GDP는 뭐 겨우겨우 0. 몇 %로 이제 플러스로 간다라는 게 지배적이고 네. 지금 벌써 9월 말이니까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꽤 크겠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은 4분기에 그 0. 몇 %가 마이너스로 할 가능성이 저는 꽤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봤죠. 오케이, 그러면은 경기가 침체가는 거는 그렇다 치고 저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주가는 언제 오르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도 분석을 해봤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있는 전분기 또는 동분기에 오릅니다. 아, 그래요? 네.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바로 전 분기나 네. 경기 침체가 시작된 그 분기부터 오른다고요? 그게 한 11번 중에서 한 4번 정도는 전분기에 올랐고, 3번 정도는 그 분기에 올랐습니다. 아. 그러면은 가끔은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시작한 후에 네.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오른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인가? 그 1974년이랑 예. 82년이랑 2008년이 미국 경제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역대급으로 안 좋았던 건데, 네. 그때는 경기 침체가 한 5분기 정도 갔습니다. 계속 네. 마이너스를 찍은 게 5분기였고 2008년 6분기였나 뭐 그렇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들이닥친 후에도 주가가 조금 더 떨어졌는데요. 네. 근데 보통 그 경기 침체가 끝나기 한 2, 3분기 전에 역시 반등을 하고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경기 침체가 한 2분기 정도, 그러니까 예. 보통 경기 침체가 될 경우에는 3분기 또는 4분기에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예. 지금 사실 3분기에 주식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냉정하게 보면은 오늘까지는 S&P가 0.2% 정도 수익을 좀 내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네. 과거 데이터도 찾아봤었는데 말씀하셨던 이제 1981년 7월부터 1982년 11월까지 있었던 그때가 좀 심했죠. 그때가 네. 좀 심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10%도 넘어가고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20%까지 했고 네. 그때 이제 CPI가 1981년 12월 달에도 한 9.6% 나왔었으니까 네.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상황이. 네. 사실 지금보다는 상황이 그래도 훨씬 더 안 좋았죠. 왜냐면 훨씬 안 좋았죠. 네, 지금은 뭐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한 자릿수이고 시장 금리도 뭐 3, 4%라는 거는 아직은 시장이 큰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왜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인플레이션이 9%인데 4%로 이제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그죠. 예, 그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실업률도 사실 지금 거의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 네. 예. 그래서 뭐 지금은 1982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제가 보기는 하는데 사람들은 늘 지금 사는 이 상황이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예. 많더라고요. 이게 뭐 최신 편향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제로 고객 자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너무 내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네. 이 생각 때문에 네. 일부러 1981년 그때 지금보다도 훨씬 안 좋았을 때를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쯤 비즈니스 위크에서 굉장히 유명한 커버가 나왔죠. 이제 주식은 죽었다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81년 말인가 뭐 그렇거든요. 나오가 그때 800인가 900포인트였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18년 동안 얘가 이제 10배 이상 올라서 만을 뚫어갔죠. 네. 그래서 와, 우리가 너무 이걸 지금 상황을
그때보다도 굉장히 양호한 상황인데 네. 너무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4분기부터는 주식이 좋을 확률이 꽤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주식 시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확률과 자금 관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확률이 아무리 7, 80% 높다고 하더라도 20%에 걸렸을 때 네, 그렇습니다. 살아남아야 네.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확률과 자금 관리 이게 두 개 중요한 건데 확률적으로 봐도 너무 4분기 내년 1분기에는 주식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딱 말씀하신 7, 80%가 제가 생각하는 확률인데요. 네. 좀 이제 나머지 20% 대비해서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예요?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네. 이번에도 이제 워런 버핏이 네. 전 세계에서 주식 제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워런 버핏이 현금을 거의 100조 가까이 들고 계시다고. 네네네. 그걸 보고서 야, 역시 자금 관리가 제일 중요하구나. 네. 네. 그런 현금이 있다 보니까 워런 버핏이 S&P 500이 이만큼 빠질 거라고 전혀 예상 못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제가 이번에도 크게 깨달았어요. 네. 아무리 워런 버핏처럼 주식의 그런 도사 같은 분들도 네. 현금을 유지하구나. 네. 그리고 제가 우리 강 작가님 몇 번 만나면서 또 느꼈던 게 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시장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게끔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금이라든지 네. 주식 몰빵을 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투자 자금의 총 자산 15%, 20%, 그 정도 될까 말까 좀 하고 있는데요. 주식을요? 네, 주식 플러스 이제 다른 투자한 게 그 정도인데 나머지는 거의 다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4분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게 보기는 하는데 이제 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S&P가 20% 이상 하락하고 네. 절반 이상 반등했을 경우 다시 최저점을 깬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3,666포인트이고요. 그게 저한테는 좀 중요하고 사실 요즘에 현존하는 투자자 중에서 가장 최강이 저는 마크 미너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1년 US 인베스팅 챔피언이기도 하고 네. 이분이 시장 마켓 타이밍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요? 네, 근데 작년 11월부터는 이제 셀로 들어간 사람인데 와, 완전히 신의 영역이신데 그분이 그분은? 좀 도사긴 합니다. 네. 본인의 리서치에 따르면은 네. 지금 이제 하락장의 가장 큰 블럭은 이미 끝났다. 지금 여기서 맥시멈 떨어져 있으면 10에서 12% 정도로 본다라고 말을 했고 뒷받침한 데이터들은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분기에 주식이 15% 이상 하락한 경우, 그러니까 네. 2분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후를 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8분기 후의 수익을 보니까 딱 한 번 2008년만 다음 분기에도 손실이 났고요. 네. 2분기, 3분기, 4분기, 8분기 후를 보니까 늘 수익이 났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6월과 8월에 인플레이션 보고 후에 시장 리액션이 다음 주에 역대급으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PI 발표 후에 시장 반응이 매우 안 좋았던 10대 사건을 모아보니까 그 후에 6개월을 기다리니까 평균 시장이 19% 올랐다. 19%요? 네, 그리고 승률은 90% 이런 거를 들이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장기적인 확률은 상당히 우리 편이며 여기서 맥시멈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는 한 10에서 12% 정도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3,420에서 3,510인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저는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네. 만약에 S&P가 이 두 개를 뚫고 내려갈 경우에는 그럼 저도 비상사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3,666 방어선도 뚫렸고 네. 미너비리까지 틀렸다는 거면은 이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절단 싹 팔고 이제 관전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예. 네. 그 말이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런 확률적인 접근으로 그렇게 지지선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지선들이 다 뚫렸다는 말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이 테일 리스크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이 테일 리스크는 한마디로 우리가 잘 몰랐던 어떤 블랙스완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제가 확률을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네.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판단을 제대로 했는데 그 작은 확률에 요번 사례가 걸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거죠. 근데 사실
그 셋 중에서 뭐가 맞는지는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는 이제 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사례가 발생하면 일단 저는 팔고 도망을 가는 거죠. 네. 네. 왜냐면 사실 뭐 이제 그렇게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오면은 뭐 이게 뭐 3,400을 뚫고 내려가면은 어디까지 뚫릴지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뭐 2,000도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네.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렇죠. 그럼 주가가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것보다 지금 네. 시급한 문제가 우리 강 작가님 옷에 꿀이 떨어졌어요. 아 꿀이요? 네. 이거는 진짜- 요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강 작가님이 독일에서만 한 18년 사셨죠. 아 지금 20년 채우고 왔습니다. 네. 20년 채우고 예. 왔어요. 그러면 한국말이 편해요? 독일말이 편해요? 당연히 거기 독일에 있을 때는 독일말이 더 편했고요. 예. 네, 제가 아무래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까지는 나왔으니까요. 네. 그러겠네요. 그렇죠. 그 후에는 한국에 와서 뭐 공익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좀 네.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네. 보고서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네. 보고서라고 하니까 이제 그 독일에서 직장을 다니셨던 데가 이제 코트라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독일에서 직장을 다니긴 했는데 사실 그것도 한국 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트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코트라 같은 그런 직장을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이라고 해요. 신은 네. 안 다닐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게 뭐 신의 직장, 뭐 네.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직장을 나이 39에 나오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 강 작가님 대단하다. 네,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를 이제 뛰쳐나오신 거잖아요. 네. 그때 책도 쓰셨죠. 파이어. 그건 나온 후에 썼습니다. 예. 그 나오기 전에도 한두 번 썼고요. 네. 한두 번 썼고. 예. 그 모두가 이제 바라는 네.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는 예, 그런 거 하고 리타이어 얼리. 네. 말 그대로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20, 30대 청년들의 약간 우상이에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뭐 얼마 벌었냐고 이래 누가 질문을 해서 또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SBS에서 방송을 찍다가 이제 그거를 밝혀야 될 상황이 왔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나 한 60억 벌었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죠? 부러워요. 아, 저는 소문이 훨씬 더. 그럼 거인의 포트폴리오? 네. 예, 그 책이 이제 경제부문 베스트셀러도 되고 했었는데 최근에도 또 이제 집필을 하셔가지고 네. 새로운 책이 이번에도 하나 나오죠. 네, 그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고요. 네. 그 퀀트 투자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무작정 따라하면 되거든요. 거기 있는 네. 내용을. 그리고 실제로 소프트웨어에서 어디를 클릭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저 정도도 이제 따라 할 수 있는 그, 게 좀 쉽게 써주신 건가요? 아,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거인의 포트폴리오가 주로 자산 배분을 다루고, 그 전책인 하면 된다 퀀트 투자라는 책이 개별주 퀀트 투자를 다루는데, 이 책은 그 두 개를 합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개별주만 퀀트 투자를 하면은 수익은 높은데, 그 대신에 MDD도 같이 높아가지고, 이 전략을 그렇죠. 버티기가 어렵고, 자산 배분은 MDD는 낮은데, 수익도 비교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MDD는 낮은데 수익은 그래도 중수익.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각하는 거 뭐 복리 뭐 15% 20% 그 정도를 이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절충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와 그래요? 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는 지금 적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우리 강 작가님이 알려줘서 유명해진 그 할로윈 전략으로 지금 10월 말에 지르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10월 말에 좀 본격적으로 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준비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는 이미 그 돌려서 다 나왔겠네요. 아니요, 그날 돌립니다. 네. 그날 언제 그날 돌려요? 네, 왜냐면은 아. 그 퀀트를 돌릴 때 아무래도 그 가격이라는 지표는 매일매일 변경이 있고 가격이 변경되면은 뭐 예를 들면 퍼나 PBR 같은 지표도 변경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냥 그 가장 최근 데이터로 종목을 뽑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퍼나 PBR이 가격이 변하면 이제 변할 수 있으니까 네. 말씀하셨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PR, PBR도 다 고려되는 변수입니까? 네, 그 PER, PBR 같은
그 가치지표들은 늘 고려 대상이고요. 아. 그 지표들이 한국에서 기막히게 잘 먹힙니다. 물론 대형주에서는 좀 덜 먹히긴 하지만 전체 주식을 보면은 가치지표들이 기막히게 잘 먹히고, 그거는 흥미롭게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사실 대형주에서는 퍼와 PBR가 더 이상 안 먹히는데요. 네. 그 밑에 있는 중소형주에서는 잘 먹히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장 지표들. 그러니까 네. 뭐 순이익,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이런 애들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이것도 공통적으로 한국, 미국 다 잘 먹힙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냐면요. 예. 우리 강 작가님이 주식 사기 전에 살려고요. 미리.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 책이 그러면 언제쯤 나옵니까? 9월 27일인가 28일에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10월 말에 이제 주식을 사실 거니까 네. 그 책을 보고 우리가 미리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하여튼 제가 일주일 전에 미리 해가지고 네. 우리 강 작가님의 큰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고객들 주식 먼저 사주는 그런 전략으로 제가 쓸 거예요. 그게 큰 잡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이제 퀀트가 그렇게 뭐 어려운 거는 아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매우 쉽다고 봅니다. 우리 강 작가님이 콘테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얘기해 준 단어가 있어요. 레시피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한 번도 미역국을 안 끓여본 사람 보고 네. 미역국을 끓여보라고 하면 저 같아서면, 네, 네, 그렇죠. 네. 저도 미역국을 많이 끓여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제가 왜 미역국을 말씀드리냐면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미역국일 것 같은데요? 예, 미역국이 제일 어려워요. 네, 네. 미역국의 간을 맞추기가 진짜 네. 어려워요. 저는 사실 그거 하라고 하면은 그냥 감조차도 지금 못 잡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제가 직접 뭐 미역을 사서 넣는 네. 것보다는 이제 인터넷에 가서 이제 레시피를 찾아볼 겁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거기 있는 대로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확신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사람이 먹을 만한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그쵸. 그렇게 똑같이 하면요. 네. 물론 그래- 레시피를 잘 찾아가겠죠. 근데 그렇죠. 좋은 레시피를. 예, 그런데 투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공유된 레시피가 정말 많고 그 중에서도 수십 년, 수백 년 검증을 여러 번 받은 레시피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거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말해줘도 안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바둑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게 뭐 퀀트를 하면은 투자 9단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데 뭐 5, 6단까지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제가 딱 보면 한 9급에서 10급 정도거든요. 근데 그 9급에서 10급이 정말 뭐 한두 달 노력으로 5, 6단에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왜 안 가는지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네. 9급, 10급인데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고 내기바도 가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상당한 뭐 고수들한테 신진서 이세돌이랑 이제 내기 바둑을 두는 건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주식은 그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사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전히 정신이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을 텐데, 근데 주식시장에서 사실 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네, 그리고 그 상대방이 고수라 하더라도 한 10번 정도 하면은 또 제가 서너 번 또 따게 돼 있잖아요. 그게. 네.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본인이 누가 봐도 9급, 10급인데 본인은 유단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예. 내가 분명히 10판 중에서 3판은 돈을 땄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네. 지난번에 이제 선물해드렸던 투자의 본질에 예, 예. 2020년 유동성 장세 예. 예, 그때는 이 종목 저 종목 막 다 올라갈 때잖아요. 예.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0.5 수준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최근 코로나장에 돈을 버신 분들이 네. 와 내가 주식으로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적어놨었어요. 아, 그쵸. 네. 그게 내 실력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네. 시장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었고 네. 앞으로는 그 돈을 다 잃을 가능성이 크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써놨었는데 그러니까 그 투자라는 게 정말 위험한 게 이제 운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특히 단기적으로는 운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가 실력인데 이제 그 사람은 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운 좋아서 돈을 따면 그건 내가 잘한 거고 이제 실력대로 돈을 잃으면은 그거는 남 탓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개선이 없고 그리고 남의 방법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대로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를 해놓고 네. 결국은 이제 틀렸을 때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내가 너 얘기 듣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뭐 망한 거야 이렇게 남 탓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이제 파월 아저씨가 아마 많은 그 욕을 듣고 있겠죠. 네. 지금 엄청 욕 듣고 그렇겠죠. 계시죠. 네, 예. 파월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네, 그렇죠. 네. 주식시장의 이런 변동성은 여러 번 반복됐지만 네.
맞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합인포에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제가 절대 남 탓은 안 한다라고 아, 제가 네, 얘기했어요. 예. 남 탓을 하게 되면 자기 반성이 없고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네. 왜 실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절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남 탓하는 거, 남을 비난하는 거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콘트가 좀 깔끔해요. 네. 누구 뭐 욕할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뭐 100% 항상 들어맞는 그런 콘트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사실 굉장히 훌륭한 개별주 전략 같은 경우에도 한 20년 정도 투자를 하면은 반토막 나는 게 보통 한 2번 정도는 오고요. 예, 그리고 20% 이상 손실 나는 구간이 한 10번 정도 옵니다. 2년에 와. 한 번 정도. 10번이나. 네. 네. 그래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묻거든요. 네가 이렇게 레시피 뿌리고 다니면은 다 저거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20% 구간 하나 맞으면 다 포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이렇게 좋다고, 그러니까 이 레시피에 원래 그것도 다 포함이 된 거라고 했는데도 예. 또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못 다루고 버리고 이제 된장찌개도 아닌 김치찌개도 아닌 그거를 이제 만들고 네. 다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최근에 나는 정말 10년, 20년 꾸준히 투자를 해서 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룰 거야. 네.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투자하셨다가 예.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번에 내가 본전 회복하면 네. 나 절대 이제 주식 안 해.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빵 퍼센트 벌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 몇 년도 뭐 한 1,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네네. 딱 이 약세장에 한번 걸려서 예. 이 약세장을 경험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페드가 이럴 때는 쉬어가자. 쉬어가든지 네, 그렇죠. 네. 아니면 내가 주식을 할 때 자산 배분을 아무리 내가 확신이 들어도 주식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고 채권을 항상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그 좋은 경험으로 쌓으시면 그렇죠. 되는데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 본전되면 나 앞으로 주식 안 해. 이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코스피가 다시 3,500 뚫으면은 또 그때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들어갈 네.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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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실 건데 좀 드세요. 강 작가님이 방송에서 도대체 왜 대형주를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예. 2011년부터 16년까지 그때 소형주 컨트가 무지하게 잘 됐습니다. 참 지난번에 20년 만에 예, 세 번의 예. 뭐 제가 말하는 동시에 우주의 겹쳤다. 기운이요. 네네네. 우주의 예. 기운.